일상 속 작은 선택이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모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상징,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든 그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케이스티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우리 주변이나 SNS를 보면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 카메라 섬이 이렇게 생긴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냥 비싸기만 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내 값비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해요. 케이스 원가가 얼만데 다른 브랜드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가격이란 건 없어요. 파는 사람이 값을 매기고 그게 통하면 성공하는 거고 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가성비로만 해석하는 건 세상을 지나치게 좁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케이스티파이는 어쩔 보면 성공을 한 거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케이스티파이에 어떤 이유로 끌리게 된 건지, 또 아무도 사지 않았을 것 같은 제가 가진 케이스티파이의 다른 제품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의 케이스티파이는 원래 케이스타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케이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2011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인스타그램의 사진첩을 통째로 옮겨와서 케이스를 만드는 플랫폼이 시작이었어요. 내 SNS의 사진이 폰 케이스가 되는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시중의 케이스라는 게 솔직히 거의 디자인이 비슷했고 가격도 저렴한 게 엄청 많았잖아요. 물론 기기 자체를 보호해주는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발한 아이디어와는 달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가 자신의 SNS에 자발적으로 케이스를 자랑한 거죠. 이때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서버가 터질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성공 방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울 셀카를 이용한 완벽한 유기적인 홍보 시스템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용자들이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마다 자신의 개성이 담긴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걸 본 팔로워들이 저 케이스가 힙하다고 어디 거냐고 묻게 되죠. 결국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규 고객이 계속 창출되는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완벽한 마케팅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거기에 초기부터 고집한 소비자 직접 판매, 즉 DCT 모델이 주요했어요. 중간 유통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니 이익은 극대화되고 여기에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마케팅과 R&D에 재투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린 반짝하는 브랜드를 많이 경험했죠. 케이스티파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개인 사진만으로 케이스를 꾸미는 건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어요. 이때 케이스티파이의 두 번째 성공 방식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전략이에요. 이 두 번째 전략은 그야말로 콜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포켓몬, 디즈니, 스타워즈 같은 글로벌 IP를 획득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 팬덤을 흡수하고 케이팝과 협업하는 지세대의 폭발적인 팬심을 공략하여 힙한 트렌드의 중심에 서기도 해요. 그 외 순수 예술이나 패션 브랜드, 애니메이션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전략은 단순 케이스 판매 브랜드에서 하나의 미디어이자 문화 기업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나를 표현하는 개성의 도구가 내가 속한 집단의 소속감까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 모든 전략에는 가격의 고가 정책과 케이스티파이의 상징인 카메라 링이 기반이 됐어요. 이게 왜 뛰어난 전략이냐면 초창기 성공 방식이었던 거울 셀카 문화와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콜라보 제품이든 셀카 사진 속 저 검은 링 하나만으로도 저건 케이스티파이의 케이스라고 즉각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콜라보 브랜드와 기존의 팬덤 파워까지, 그리고 본인의 SNS에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것까지 더해서 엄청난 후광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정리하면 더 이상 케이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소속 집단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문화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타겟 고객의 선망과 모방 심리를 정확히 자극해서 제품의 문화적 가치와 자본을 부여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고가 가격 정책은 구매자가 단순히 구매 만족이 아닌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 즉 과시적, 상징적 소비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케이스티파이는
브랜드의 핵심 타겟인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고 있어요. 리케이스티파이라는 프로그램에선 어떤 케이스와 상관없이 사용하던 케이스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참여한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했어요.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제품에 최대 65%의 재활용 소재 및 식물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케이스가 판매될 때마다 개당 1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케이스티파이는 현 시대에 성공할 만한 요건을 다각도로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케이스티파이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케이스티파이는 예쁜 디자인과 콜라보가 아니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케이스티파이의 보호 기능이 형편없었다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은 이들의 근본적인 기술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케이스티파이의 보호 기술 중심에는 에코시억이라는 독점 소재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단단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4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식물성 기반의 특수 폴리머라고 해요. 간단히 원리를 알아보면 스마트폰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이 에코시억 소재가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요. 그리고 케이스 내부에 설계된 이 독특한 트위스터 패턴 구조를 통해 남은 충격을 케이스 표면 전체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케이스티파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충격의 95%가 흡수된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케이스티파이의 자체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낙하 충격의 70%가 내 모서리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 시리즈의 모서리 범퍼, 최상위 라인업인 바운스 케이스에는 아예 외부로 돌출된 바운스 코너에 기술을 집중했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사실을 통한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 케이스티파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미 군사 등급이에요. 케이스티파이는 이를 밀리터리 스탠다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원래 1.2m 높이에서 총 26번을 떨어뜨려서 통과하는 테스트를 말해요. 최상위 라인업인 울트라 바운스 케이스에 10m 낙하 보호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m 26회 낙하 테스트를 10번 연속, 즉 260번을 통과했고 별도로 10m 높이에서도 자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원래 제가 주로 사용하던 오토박스의 드롭플러스 인증처럼 공식 표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자체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를 99% 제거하는 향균 코팅까지 더해서 위생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까지 충족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의문이 생기죠. 업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게 과연 케이스티파이일까라는 궁금증이죠. 세계적인 브랜드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장에는 크게 강력한 두 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보호 기능하면 떠오르는 전통의 강자인 오토박스와 압도적인 가성비의 스피게인이 있어요. 오토박스는 현장 근로자나 아이들을 둔 부모처럼 보호가 우선인 고객들을 위한 탱크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요. 반면 스피게는 이 가격에 이 정도 보호력과 퀄리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가성비 중심의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케이스티파이는 업계 상위권 보호 기술을 가졌지만 오토박스를 압도하는 근본적인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케이스티파이의 무서움이에요. 경쟁사들이 우리 케이스는 이렇게나 튼튼하다고 외칠 때 케이스티파이는 튼튼한 건 기본이고 이제 어떤 가치와 문화를 더할까라는 포지션인 거죠. 근본적으로 나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라는 제품군은 결국 보호력만으로는 이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티파이 자체에서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보호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케이스가 무겁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통계로 나오진 않지만 SNS를 보면 대부분이 보호력이 최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케이스티파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호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구매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케이스티파이를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첫 제품은 한국에서 알려지기 전에 지인한테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아이폰을 두세 번 떨어뜨렸는데 액정이나 모서리 부분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끌게 된 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유튜브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하나만 만들어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케이스티파이의 충성도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케이스티파이의 필기체가 변경이 됐는데요. 케이스티파이 대표가 새롭게 준비한 필기체가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전 당연히 원래 필기체가 좋다고 했지만 결국 변경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도 전 이제 그만 사야 되나 싶었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아닌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주문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만 주문하면 할인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하나의 기기에 케이스 2개를 주문하는 걸 아까워서 주문할 때 다른 제품군을 끼워서 주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새로운 아이폰 17 케이스를 먼저 리뷰하고 싶었는데 케이스티파이에게 까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진 제품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케이스예요. 이게 다 같은 케이스 같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때 보면 보호력과 무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아시겠지만 보호력이 올라갈수록 무게와 두께는 엄청 늘어나요. 늘어나는 보호력만큼 떨어뜨려도 정말 안전해지긴 하는데 손목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섬에 링이 달려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손으로 질 때 그립감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치해서 영상을 계속 보실 게 아니라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에는 2가지 케이스가 종류가 있을 텐데 전 커버 케이스만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보호력은 크게 상승하는데 무게도 많이 무거워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단종된 것 같은데요. 사실 보호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수준이에요. 블랙 테두리가 나와 있는 케이스는 실제로 보호력이 상당히 좋지만 역시 무거워지고 테두리가 나오지 않은 모델은 상대적으로 보호력이 약해요. 전 프로 모델에는 테두리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에어 모델에는 없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선 케이스를 부착하고 사용하는 게 좋지만 집에서라면 케이스 없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상단 케이스는 힌지를 약하게 할 수 있고 하단 케이스는 발열에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동할 때나 보관할 때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16인치 기준 노트북 파우치인데요. 15인치 맥북에는 케이스를 씌운 상태로 들어가지만 16인치 맥북 프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빼야 들어갑니다. 13인치, 14인치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립톡인데요. 아무래도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폰을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울처럼 반사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거울 대신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사실 일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카드 케이스이자 거치대 역할을 하는 케이스예요. 애플페이가 안 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했었어요. 접착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폰을 거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열쇠고리인데요. 아직 열쇠를 사용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선 필수적이겠지만 한국에선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전 자동차 키에 걸어놓고 있어요. 놀랍겠지만 케이스티파이에는 텀블러 제품도 있었어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텀블러 쉐입이라든가 깔끔한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맥세이프 케이블인데요. 뭐 다이소나 저가형 맥세이프 기기보단 확실히 발열이 적어요. 전압도 일정하게 들어가주는데 전 무선 충전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건 조만간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충전 전압을 보여주지만 맥세이프 자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흔들면 떨어져요. 게다가 무선 충전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그냥 책상 앞에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케이스티파이는 단순히 예쁜 케이스를 비싸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니즈와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거울 셀카라는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낸 마케팅과 에코숍이라는 단단한 기술적 토대를 엮어서 케이스라는 큰 카테고리의 규칙을 통째로 깬 거대한 브랜딩 교과서인 거죠. 마치 나이키가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파는 것처럼 케이스티파이는 케이스가 아닌 나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내가 속한 문화에 대한 증명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앞에는 표절 논란과 같은 브랜드의 진정성 문제 그리고 트렌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숙제가 남았지만 현재 가장 힙한 브랜드인 건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케이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시각을 넘어서 왜 이 브랜드가 새로운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